1985년 9월 10일 일본 오사카. 52세의 남성 A씨는 그날따라 운수가 좋았습니다. 새벽 낚시를 떠난 그가 여느 때처럼 자동 판매기에서 오로나미 C를 뽑자 2병이 나왔기 때문이었는데요. 낚시를 마친 A씨는 집에 도착해 2병의 음료수를 모두 마셨습니다. 그날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운수가 없었던 날이었던 것을 아직 깨닫지 못한 채였죠. 1985년 9월 14일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진 A씨는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다시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 하지만 그에게는 생전 심장에 관련된 기저질환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는데요. 부검 결과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간 심근경색의 원인은 파라쿼트 중독으로 밝혀졌죠. 파라쿼트는 우리가 흔히 그라목손으로 알고 있는 제초제입니다. 단 몇 시간 만에 잡초를 제거하는 강력한 성능과 저렴한 가격에 힘입어 당시 파라쿼트는 농약계의 베스트셀러로서 군림했는데요. 워낙 흔하다 보니 농가에서는 종종 파라쿼트를 음료수로 착각하고 마셨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을 정도였죠. 그러나 A씨는 농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으며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한 이유도 없었습니다. 이상한 냄새가 나는 음료수를 마신 이후부터 몸 상태가 나빠졌다. 경찰은 병원에 실려왔던 A씨가 남긴 말에 근거해 그가 마셨던 오로나민 C병을 수거했고 바로 그 병 안에서 파라쿼트가 검출됩니다. 누군가가 파라쿼트를 탄 음료수병을 몰래 자판기 안에 집어넣었고 그것을 마신 A씨가 사망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그 죽음은 단지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9월 11일 오사카에서 약 2시간가량 떨어진 미에현 마츠자카시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집 근처 자동 판매기에서 리얼 골드를 뽑아 마시려던 22세의 대학생에게도 뜻밖의 행운이 찾아왔던 건데요. 오늘따라 운이 좋다고 생각하며 2병의 리얼 골드를 마신 대학생은 그 즉시 강렬한 고토감과 메스꺼움을 느꼈고 놀란 부모님은 그를 병원으로 데려갔죠. 집중 치료에도 불구하고 A씨가 사망한 날짜와 동일한 9월 14일에 22세의 대학생 역시 병원에서 숨을 거두고 맙니다. 그리고 그가 마셨던 리얼 골드병에서는 다이쿼시라는 농약이 검출되었는데요. 같은 수법의 사건이 동시에 벌어지자 경찰은 이 사건을 연쇄 무차별 살인사건으로 추정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약 5개월 전인 4월 30일에도 히로시마에서 자판기 안에 남아있던 오로나민 C를 마셨던 트럭 기사가 파라쿼트 중독으로 사망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경찰들의 추정이 확신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하지만 경찰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목격자도 특이할 만한 점도 없었으며 범행 대상 또한 목적과 이유를 불문한 무작위였기 때문이죠. 범인은 어디 잡아볼 테면 잡아보라는 듯이 일본 열도 곳곳을 신출귀몰하게 옮겨다니며 파라쿼트가 든 음료수들을 자판기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사람의 심리를 이용한 이 치밀한 범죄는 계속해서 희생자를 양산했는데요. 9월 19일 후쿠이에서 30대 남성이 자동 판매기 안에 콜라를 마셨다가 3일 만에 사망했습니다. 위 세척 결과 파라쿼트가 검출되었죠. 9월 20일 미야자키에서는 45세 남성이 자동 판매기에서 발견한 리얼 골드를 마시고 이틀 만에 파라쿼트 중독으로 사망합니다. 이런 끔찍한 일들은 계속해서 벌어졌습니다. 9월 23일 자동 판매기에서 오로나미 C를 발견하고 이틀 후 마신 오사카 하비노키시의 50세 남성. 다음 날로부터 끔찍한 고통에 시달리다 10월 7일에 사망. 10월 5일 사이타마의 44세 남성 역시 똑같은 경로로 오로나미 C를 마시고 10월 21일에 사망. 10월 15일에는 나라현에서 69세 남성이, 10월 25일에는 미야기현에서 55세 남성이, 10월 28일에는 오사카 가와치 나가노시에서 50세 남성이 파라쿼트 중독으로 목숨을 잃고 맙니다. 11월에도 3명의 희생자가 더 발생하고 마는데요. 그중 17세 나이의 여학생은 자판기에 파라쿼트 사건에 대한 주의문이 붙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수법에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안타까움을 더했죠. 내가 아는 한 이 약은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극독물 중에서 가장 치명적이며 사망에 이르기까지 가장 무서운 경과를 거치는 약이다. 이 사건의 가장 끔찍한 점은 파라쿼트의 특성에 있었습니다. 식물에 뿌려진 파라쿼트는 식물 내의 유기물과 산소에 반응해 활성산소를 생성하는데요. 이로 인해 광합성이 차단되고 일반적인 산소와 달리 불안정하고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활성산소가 생체 분자를 파괴하는 일련의 과정에 따라 식물이 단시간 내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일련의 과정은 인간의 신체 내에서도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때문에 파라쿼트를 마신 사람은 짧게는 하루 이틀, 길게는 열흘가량 끔찍한 고통을 겪다 목숨을 잃게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현대 기술로는 이 과정을 저지하는 것이 불가능한데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첫째, 해독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활성산소를 만들어내는 파라쿼트 앞에서는 항산화제도 무의미한 수준인데요. 파라쿼트가 흙에 닿으면 중화된다는 특성을 이용해 풀로 흙을 투여하기도 하지만 이건 역시 파라쿼트를 완벽하게 해독하지는 못하죠. 둘째, 환자를 치료하는 행위가 곧 그를 죽이는 행위가 됩니다. 파라쿼트에 중독된 환자들은 주로 산소가 드나드는 폐가 섬유화되며 호흡 부존으로 사망하는데요. 호흡곤란을 겪는 환자를 위해 산소 마스크를 씌울 경우 활성산소의 생성 속도가 더욱 빨라지기 때문에 치료에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셋째, 앞서 말한 일련의 과정이 무한히 반복됩니다. 파라쿼트는 활성산소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소모되지 않고 단순히 매개체, 즉 촉매로서의 역할만 하기 때문에 신체 내의 유기물과 산소가 공급되는 한 무한히 활성산소를 생성해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과정에서 불순물이 섞이며 파라쿼트가 어느 정도 열화되기는 하는데요. 파라쿼트를 한두 모금이라도 마셨다면 열화되는 속도보다 신체 조직이 섬유화되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사실상 음독한 시점부터는 가망이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피해자들은 파라쿼트가 섞인 음료를 마신 그 순간부터 시한부가 선고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맛이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챈 순간 이미 운명이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질렸고 경찰들 역시 범인을 잡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수사 도중에도 계속해서 동일한 범행이 벌어졌지만 경찰들은 범인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CCTV도 그리 많지 않았을 뿐더러 주로 도시가 아닌 교외에 위치한 자판기에서 벌어진 사건이었기에 목격자 또한 여전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또한 파라쿼트가 너무나 구하기 쉬운 제초제라는 건 역시 한몫했습니다. 그라목선으로 깨끗이 죽이십시오. 우리나라에서도 TV 광고를 했을 정도로 대중적이었던 파라쿼트는 그야말로 만인의 제초제였는데요. 오용을 막기 위해 파라쿼트를 구매할 때마다 인감 도장을 찍어야 하긴 했지만 판매량이 너무나 많은 탓에 범인을 특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죠. 사실 이와 비슷한 사건은 예전에도 존재했습니다. 1977년 1월 초부터 2월 중순까지 도쿄를 비롯한 대도시의 공중전화 부스에 청산가래가 든 콜라가 놓여 있었던 청산콜라 무차별 살인 사건이 바로 그것이었죠. 바다를 건너 동아일보에도 보도되었던 이 사건은 일본 내에서 커다란 파장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일본에서는 청산콜라의 영향으로 그 자리에서 구입한 것 이외의 음식물은 절대 먹지 않는다 운동이 확산되었고 자판기에서 병 대신 개봉 여부를 알 수 있는 캔 종류를 판매하도록 권고하게 되었습니다. 청산콜라 사건의 경우에는 해독제가 존재한다는 점과 대도시의 특성상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대처가 빠르고 또 사람들이 의심이 많다는 점으로 인해 사망자는 2명에 그쳤는데요. 당시 잡히지 않았던 범인이 비교적 의심이 없고 대처가 느린 교외 지방에 해독제가 없는 파라쿼트를 사용해 더 확실한 범행을 꾀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죠. 그럼에도 사건의 내막은 전혀 좁혀지지 않았고 공소시효가 만료되며 파라쿼트 사건은 결국 미제로 남게 됩니다. 이후 파라쿼트 사건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었던 오로나민 씨는 개봉 여부를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용기의 뚜껑을 변경합니다. 일본 후생노동성과 농림수산성은 1986년 2월부터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만 파라쿼트를 구매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죠. 하지만 이와 유사한 사건들은 최근까지도 간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9년 11월 13일 아키타에서 한 30대 남성이 자동 판매기에 캔맥주를 뽑았는데요. 자동 판매기 안에는 자신이 고른 것과 다른 브랜드의 캔맥주가 하나 더 들어있었죠. 1mm 정도의 작은 구멍이 뚫려있던 캔맥주에서는 푸른색 액체가 흐르고 있었고 경찰 조사 결과 파라쿼트가 검출되었습니다. 뒤늦게 34년 전의 사건을 접한 사람이 해당 범행을 모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범죄는 종종 국경을 넘어 모방 범죄가 일어나기도 하는 만큼 우리나라도 결코 안심할 수 없습니다. 대구 달성공원에서 누군가가 놓아둔 요구르트를 마시고 1명이 숨지고 4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2004년 대구광역시의 달성공원에서는 요구르트에 살충제를 넣어 놓았던 독극물 요구르트 사건이 벌어졌었는데요. 주사기를 이용해 살충제를 주입한 요구르트를 마신 14명의 사람들은 강한 복통에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고 그 과정에서 사망자까지 발생했죠. 이 사건은 피해자를 통해 160cm가량의 50대 여성을 봤다라는 진술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인을 잡는 데 실패해 아직까지도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파라쿼트 음료수, 청산콜라, 살충제, 요구르트까지 이 끔찍한 사건들을 자행한 이들의 범죄 목적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저 재미나 심심풀이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어느 날 인생의 무료함을 느낀 그들이 길을 걷다 자동 판매기를 마주치게 된다면 우리는 또다시 같은 악몽을 겪어야만 하는 걸까요? 사건의 진실과 범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